의사소통 능력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강의 주제는 의사소통을 제외하는 요소부터 시작할 겁니다. 직업 분야와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생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고 있죠. 누구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직업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제외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습관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의사소통을 제외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을 제외하는 요소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직업생활에서 누구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또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서로 간에 엇갈린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엇갈린 정보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에도 있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확히 뭐야? 이런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업무를 위한 의사소통은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담거나 또는 서로 경쟁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한 메시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가진 경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에 따라서 복잡한 메시지나 경쟁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을 제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아. 일은 눈치로 배워. 이런 것과 같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을 미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문화, 그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므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연을 분명히 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에 그 첫 번째로는 사후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피드백이란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의사소통의 왜곡에서 오는 오해와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사후검토와 피드백을 이용해서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후검토와 피드백 시 유의점이 있는데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만을 계속해서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드백을 줄 때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개발하기에 두 번째로 언어의 단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어휘를 주의 있게 선택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용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사용하면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조직 밖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의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주의하여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개발하기에 세 번째 사항은 적극적인 경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경청의 의미는 다릅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건데 반해서 경청이란 능동적인 의미의 탐색을 말합니다. 경청은 의사소통을 하는 양쪽 모두가 같은 주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지적인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이 이입될 때 더욱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개발하기 네 번째로는 감정의 억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오해하기 쉽고 반대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고 평정을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분위기와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언제나 주위의 언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내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표현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표현을 검토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숙명여대 의사소통 능력개발센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의사소통 능력개발센터는 21세기 지식문화사회, 첨단정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학생들의 논리적 표현력,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터는 필수 과목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을 담당하고 있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교양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습득하고 생활과 학문 탐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발표와 토론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와 토론 강좌의 목적은 수강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표현 능력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차세대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능력의 함양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 활동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하여 공적이고 형식적인 토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수강생들이 실제 활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종료 후에 사적 또는 공적 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또 교양 선택으로 언어와 논리가 있는데 2004년부터 국가고시의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공직 적격성 시험 PSAT의 대비와 학생들의 비판적 텍스트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개설되었는데, 비판적인 텍스트 해독 능력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문의 연구나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지적 능력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해독 이론과 실제 다양한 자료에 기초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2003년 1학기부터 개설된 강의 언어와 논리는 국가고시 준비와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였고, 행정자치부는 2004년부터 시행될 국가고시, 즉 사법, 의무, 기술, 행정고시를 개편하고 1차 시험에 공직 적격성 시험, 아까 얘기했던 PSAT를 위해 언어와 논리, 자료 해석, 상황과 판단을 시험 과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 능력 개발센터에서는 언어와 논리 과목을 우선 개설하였고, 자료 해석을 그리고 추후에는 상황과 판단을 개설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의 학습 정리에 들어갔다.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원래의 목적은 조직 또는 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으로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집단 내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 바로 의사소통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히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기능이 되겠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능력과 종류는 대화, 전화통화, 토론 등을 통해 상호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기획서, 편지, 메모 등 문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업무 상황에서 기초 외국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요인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인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부족과 메시지의 복잡성, 메시지의 경쟁관계, 또 의사소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등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저해 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의사소통 저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해야 하고,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이거는 언어 단순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방과 대화 시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나오는데 1번과 2번은 문서적 언어소통으로서 의사소통으로서 하위 능력으로는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받은 문서에 대한 것이니까 수동적이 되겠죠. 문서 작성 능력. 이것은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니까 이건 능동적인 태도가 되겠죠. 3번과 4번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인데 이거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경청 능력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더불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외국의 능력, 이것들이 하위 능력이 되겠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이 5가지로 분류되어지는 하위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이 개념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뉴시스에 이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서 문명률 제로에 가깝지만 정작 복잡한 내용의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명인 성인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문명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 복용량 설명서나 또는 각종 서비스 약관 등 일상적인 문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디지털 문명이 되기 쉽고 금융사기 등 피해 위험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이 홍보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 문해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인 960만 명이 즉 22.4%에 해당하는 기준 성인이 일상생활 또는 공공경제생활에서 문해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실질 문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질 문맹률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이른바 까막눈과는 다른 개념인데 2008년 국립국어원이 공식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중 한글을 깨치지 못한 문맹률은 1.7%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국평원 자료에 따르면 실질 문맹인 성인 960만 명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 인구가 311만 명에 해당해서 약 7.2%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초등 1, 2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 이하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결론은 뭐냐면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모른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문자 해독률이 거의 100% 육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문서 이해 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문서 이해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 여기에서 보면 문서 이해 능력이란 첫째, 문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옳고 그름까지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는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서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글이나 기호 등으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공문서, 보고서, 설명서, 기획서, 이메일, 팩스, 메모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다루게 되는데 문서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하는 의견의 핵심을 이해해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 경험을 하는 동안 주어지는 문서들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이해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일 경험 중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문서 이해 능력을 살펴보면 일 경험 중에는 업무 관련 인쇄물부터 기호화된 정보로 간략하게 적힌 메모까지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며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의 내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추론하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업무 지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경험 중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으로는 직업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타인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나아가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인지 기록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 이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직업생활에서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로서 한 기사를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2015년 10월 5일자 한겨레 국어 지문 모르는 단어 없는데 독해가 어려워요 라는 그런 기사를 참고해 보면, 청주 한 고교에서 모범생으로 독하는 2학년 이아무개 군에게는 말 못한 고민이 있다. 글을 읽는 것이 두렵다. 내신 전교 추상위권에 과학 동아리 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영어와 국어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진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있지만 이 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지문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대충 뜻도 이해가 가요. 등장인물의 의도나 핵심 주제를 묻는 문제를 주로 틀리는데 해설을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군을 가르치는 교사 문화감무계 씨도 이군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글의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이군처럼 공부는 곧잘 하는데 글을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계속 열심히 문제집을 푸는데 좀채 해결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한 명문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무개 씨는 자습서 없이 글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혜경 시인은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창작가 비판사에서 나온 그 글에서 대학 국어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읽기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 줄로 아는 문해맹이 대학에도 제법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철수가 미자를 두고 영희와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철수는 바람둥이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상당수가 철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나쁘다거나 철수는 바람둥이다 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문장에서 철수가 영희와 만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곧장 틀린 읽기를 하고 만나는 겁니다. 동국대학교 파라미타 칼리지의 이윤빈 교수도 학생들이 교수가 과제를 내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주장이 잘 드러나는 학습 에세이를 쓸 것을 기대하고 과제를 주었는데 학생들은 자료를 공들여 요약한 뒤 독후감식 견해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들여 썼지만 빗나간 글쓰기를 하게 되죠. 대학 입학 전후에 읽기 쓰기 교육 간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은 정답을 찾아라 혹은 정답에 맞춰라는 요구를 받게 되죠. 논술을 하더라도
정답이 있는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정답을 말해보라는 대학교육의 요구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해력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한겨레의 관련 기사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